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945년 어느 겨울밤 12월 24일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죠.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 페이어트빌이라는 곳은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들과 마찬가지로 소더신의 가족은요, 집에 모여서 화목한 연말을 보내고 있었죠. 아버지 조지와 어머니 제니는 1923년에 결혼을 해서 무려 10명의 아이들을 낳았어요. 그만큼 두 사람의 금술도 좋았고 집 분위기가 워낙 화목하기 이를 데 없는 가정이었는데요. 1945년 그때 당시의 크리스마스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큰오빠는 전쟁에 참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고요. 부부는 나머지 아이들 9명과 함께 성탄 식사를 하고 둘러 앉아서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 낮 동안에 농장을 돌보느라 피곤했던 23살 존과 16살 조지는 먼저 잠자리에 들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17살의 큰언니 메리언이 일하던 잡화점에서 장난감을 사온 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노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금세 흘러 10시 늦은 밤이 되었고요. 엄마가 아이들을 자라고 재촉하는데 신이 난 애들이 좀처럼 잘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엄마는 아이들이 더 놀 수 있도록 허락해줍니다. 대신 14살 모리스와 9살 루이스에게 잠자기 전에 소에게 먹이를 주고 닭장을 꼭 잠가야 된다고 당부를 했고요. 2살이었던 어린 막내딸 실비아는 자신이 안고 침실로 올라가게 됩니다. 엄마가 이제 잠이 든 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요란한 전화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잠에서 깬 엄마가 전화를 받자 술에 잔뜩 취한 여자 목소리예요. 거기 벨라 있어요? 뒤에서는 약간 술집인 듯한 소리가 시끄럽게 나고 있는데요. 아마 늦은 밤까지 크리스마스 파티를 즐겼던 사람이 술에 취해서 전화를 잘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는 다시 침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이번엔 뭔가 지붕 위로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그 부딪힌 물체가 굴러서 떨어지는 소리까지 이어서 들렸습니다. 엄마가 이 소리에 잠에서 깼지만 이후에 별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타는 냄새가 납니다. 뭐지? 이미 몇 번이나 자다가 깼기 때문에 잔뜩 짜증이 나 있었고 획 하고 방문을 열었는데요. 문을 열자 그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와 남편 그리고 9명의 아이들이 잠들고 있는 이 집에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즉시 방으로 돌아와서 남편 조지를 깨우고는 어린 실비아를 안게 하고 차례로 다른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1층에 자고 있던 큰딸 메리온, 존, 조지는 금세 일어나서 밖으로 빠져나오게 돼요. 부부는 남은 아이들을 깨우기 위해서 위층으로 향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계단이 이미 화염에 휩싸여서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름을 힘껏 소리쳤죠.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집은 점점 화염에 휩싸이고 있고요. 다급히 소방서에 전화를 걸어봅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전화가 걸리지 않아요. 결국 부부는 밖으로 나와서 창문을 통해서 아이들을 구조해보려고 사다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늘 같은 곳에 두던 이 사다리가 사라졌어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는 동안 불길은 더 거세지고 있어요. 다급해진 아버지 조지가 트럭을 집 옆에 대고 놓고는 이 위층으로 접근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어쩐 일인지 트럭에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낮에만 해도 분명 멀쩡했던 트럭이었어요. 심지어 2대 다 걸리지 않습니다. 다급해진 조지는 맨발로 벽을 기어 올라가서 창문으로 진입을 시도했지만 유리창이 깨지면서 팔에 오히려 큰 부상을 입어요. 실패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른들이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동안에 큰딸 메리언은 이웃집 문을 두드렸고요. 겨우 문을 열어준 이웃집에서 소방서에 전화를 걸게 되는데 당시에 전쟁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진 소방서에서는
소방차를 운전할 줄 모르는 소방관만이 당직 중이었습니다. 결국 먼저 탈출한 부부와 4명의 아이들, 그리어 속절없이 그 집에 남아있는 5명의 형제들이 불길에 휩싸이는 모습을 울부짖으면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방차는 해가 뜰 무렵에야 소더 가족의 집에 도착합니다. 이미 집은 잿더미가 된 후였어요. 깊은 슬픔에 빠져있던 아버지 조지는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5 아이들이 남아있는 이곳 유해라도 건지기 위해서 현장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시신도 뼈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마치 사라진 것처럼요. 조사를 진행한 소방관은 이게 전기 배선 결함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한 거고 집안에 있던 5 아이들은 분명 모두 사망했을 것이다. 아마 불길이 이 시신을 모두 다 태워버릴 만큼 뜨거웠기 때문이었네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정말 소더 가족에게는 날벼락 같은 비극이었죠. 조금 더 철저한 조사를 위해 소방서에서는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자고 권하게 되지만 부부는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선해서 그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건 발생 후 4일 후에 부부는 잿더미가 된 집에 아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정원을 만들기로 해요. 이게 실제 그 정원으로 추정되는 곳인데요. 위로 이제 집이 다 정리가 되고 위로 1.5m가량 흙을 덮었고요. 사건 발생 5일 후인 12월 30일에는 5 아이들에 대한 사망 진단서가 발행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음 해인 1월 2일에는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그렇게 소더 가족은 잃어버린 가족을 가슴에 묻으면서 다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게 되죠. 하지만 아버지 조지 소더는 이 사건을 쉽게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밤마다 그날 밤을 되뇌었겠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생각 하나를 떠올리게 되는데 불이 난 지 얼마 안 됐을 무렵에 거실에 있던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전구가 빛나고 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만약 경찰의 말대로 전기 배선 때문에 불이 났다면 집안의 모든 전기 전원이 꺼져야 하는데 왜 트리의 전구는 켜져 있었을까요? 뭔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이날부터 집 근처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얼마 후에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그토록 찾았던 사다리가 내팽개쳐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한 전화 수리공을 통해서 그 당시에 집안의 전화선이 화재로 인해서 불이 타서 연결이 안 됐던 것이 아니라 집 근처에 있는 전신주에 전화선이 끊겼기 때문인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전신주의 전화선은 4.3m 높이에 있었어요. 전신주에 올라서도 61cm 정도 더 팔을 뻗어야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었는데요. 즉 이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끄는 것이라고밖에 설명할 도리가 없었던 겁니다. 낮에까지만 해도 잘 걸리던 트럭에 시동이 걸리지 않은 것도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정황들을 밝혀내던 중 막내딸 실비아가 집 근처에서 놀다가 우연히 초록색 고무볼 같은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것을 보고 순간 그날 밤 지붕에 툭 하고 무언가 떨어진 그 소리를 낸 게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집에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고무볼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던졌을 거라는 추정이죠. 그의 주장을 뒷받침이나 하듯 그날 버스를 운행했던 한 기사가 이곳을 지나가다가 빛나는 둥근 물체가 높이 날아오르는 것을 목격했다라고 증언하기도 합니다. 아내 역시 이상했던 것을 다시 기억해내는데요. 잿더미가 된 이 집을 흙으로 덮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았던 게 불에 그을려진 주방용품들이었어요. 소방관 말대로 엄청난 고온에 집안이 휩싸였고 그래서 아이들의 시신이 다 탔다면 이것들도 뭔가 녹거나 그래야 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 주방기구들은 사실 끓음 외에는 거의 멀쩡했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게 된 거죠.
이렇게 부부의 의심이 점점 커져갈 무렵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화재로 인해서 집 안에서 사망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납치당했다는 이야기예요. 화재가 있던 날 한 여성이 불이 난 집으로부터 차 안에 태워진 아이들을 태우고 가는 것을 보았다. 아이들이 차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고 증언하게 되고요. 또 다른 목격자는 소더 가족의 집으로부터 약 80km 떨어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플로리다 번호판을 단 차량이 아이들을 데리고 식사를 하러 왔는데 자신이 직접 그 테이블을 서빙을 했다고도 말합니다. 또 다른 증언은요. 모텔에서 일하고 있던 한 여성이 이탈리아 여성 2명과 남성 2명이 자신이 신문에서 본 그 아이들과 함께 자정 무렵 모텔에 체크인을 했었는데 자신이 아이들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자 한 남성이 이를 제지하고 이탈리아어로 빠르게 대화를 나누었다고요. 그런데 이튿날 이들은 서둘러 떠났다고 합니다. 모든 게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문에 소문을 타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탈리아 마피아가 소더가의 아이들을 납치한 게 아니냐는 소문도 돌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조지 소더는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근데 이 동네가 이제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당시에 그 집권하고 있던 독재 정권 무솔리니에 대한 굉장히 적대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자극적인 발언을 하다 보니 어떤 이탈리아 또 이민자들은 그에게 불쾌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또한 조지 소더에게 생명보험을 판매하려다가 거절당한 영업사원도 있었고 그는 그에게 화재로 불타서 죽어버려라라는 저주의 욕을 하기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발생한 후에 가족과 관련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이 아이들의 납치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 하면서 무성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합니다. 1947년 조지와 제니 부부는 FBI에 이 사건에 대한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수사관이 지방 당국의 허가를 받으면 자신들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게 되죠. 하지만 어째서인지 이 페이어트빌 지역 경찰과 소방서는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면서 이 요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에 조지는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사립 탐정을 찾아가서 수사를 요청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당시 화재 사건 수사 담당자 모리스라는 사람이 아이들 유해 중 일부를 발견했었고 이걸 어디에 보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탐정은 아니라고 부인을 하는 모리스를 달래서 결국 장소를 알아냈고요. 이 유해가 담긴 상자를 파내기도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수사관 모리스가 소더 가족이 하도 힘들게 다니니까 이걸 위로하기 위해 만들어낸 가짜 유해라는 게 밝혀집니다. 황당하죠. 1949년에는 워싱턴에서 유명한 병리학자를 고용해서 화재 현장에서 법의학 발굴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4개의 작은 척추 조각이 발견되는데요. 조사 결과 이것은 한 사람의 몸에서 나온 뼈 조각으로 약 17세에서 22세 사이의 남성의 척추뼈로 밝혀집니다. 즉 누군가가 그곳에 묻었다는 걸까요? 그 후 몇 년간 계속해서 아버지 조지는 소문을 따라 전국 각지를 돌면서 아이들을 찾아다닙니다. 텍사스의 어느 바텐더가 자신이 화재와 납치를 저질렀다고 이야기하는 어떤 남자들을 봤다 해가지고 텍사스로 쫓아가기도 하고요. 또 뉴욕 출신의 젊은 발레 댄서 사진이 굉장히 자신 딸과 닮은 것 같아서 무작정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 중에는 휴스턴의 한 사람이 자신이 당시 9살이던 루이스 소더라고 말하면서 저 지금 형 모리스와 살고 있어요 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쫓아갔죠. 이 또한 모두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1952년 소더 부부는 고속도로 옆에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10,000의 보상을 하겠다는 광고판을 세웠고 아이들을 찾기에 총력을 다합니다. 그러던 1967년 시간이 좀 지났죠. 그러니까 첫 사건이 발생 후에 약 24년이 지난 후에
켄터키주의 센트럴시티 도장이 찍힌 편지 한 장이 어머니에게 도착을 하는데요. 편지 안에는 루이스와 굉장히 닮은 남성의 사진이 있었고 뒷면에 루이스 소더, 나는 형제 프랭키를 사랑한다 라는 글귀까지 적혀 있습니다. 사진 속 남성은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고요. 9살이던 루이스가 다 자랐다면 이런 모습일 거라고 상상할 정도로 닮아 있었어요. 부부는 탐정을 고용해서 사진 뒤에 적힌 메시지와 이걸 적은 사람을 추적하기 위해서 큰 돈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탐정도 사기꾼에 불과했어요. 그는 돈을 들고 나타나질 않습니다. 편지까지도 사기였어요. 사실 이 형제 중에 프랭키라는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애초에 진실이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부모의 심정이었을까요? 사실 이건 광고판을 보고 사람들이 저지른 아주 짓궂은 장난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이에 굴하지 않았고 더 큰 광고판을 추가로 설치합니다. 어떤 굴욕을 받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죠. 하지만 아이들이 어디에 있다는 소문마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고요. 1968년 조지 소더 아버지는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20년 후 1989년 아내 제니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에 살아남은 소더가 사람들은 시칠리아 마피아가 연관이 되어 있다면서 실종된 형제들이 살아있지만 연락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가 살아남은 가족들에게 혹시나 마피아에 의해 해를 입을까봐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밝혀진 몇 가지 정확한 사실은요. 그날 밤 누군가 방화를 한 흔적은 분명 존재하지만 이 아이들이 탈출했거나 납치당한 흔적은 없고요. 한 소방 전문가는 그 탈출을 이미 한 아들 존이 불이 아직 크게 일지 않았을 때 자신이 위층에 올라가서 아이들을 깨우려는 시도를 했다라고 초기에 증언한 기록이 있었는데 이걸 아이가 다시 번복하게 돼요. 근데 그걸 이제 분석을 했을 때 어쩌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말을 바꾼 거다 또는 기억을 자기가 아예 왜곡한 거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요. 이것은 어쩌면 가족을 잃은 슬픔에 남은 형제들과 부부가 아이들이 화재로 죽은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납치되었다고 믿고 싶어하는 그들의 기억의 미화에서 벌어졌다라고 분석하는 건데요. 진실은 무엇일까요? 당시에 부모와 함께 탈출했었던 막내 실비아. 그녀는 이제 나이를 많이 먹었죠. 실제 사진입니다. 현재까지도 그녀의 형제들이 화재로 사망했다라는 것을 절대 믿을 수 없다면서 그녀의 손녀의 도움을 통해서 웹사이트를 열어두고 당시 사건에 대한 제보자들을 일일이 만나면서 지난 75년 이상 미스테리한 화재 사건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5명의 아이들, 5명의 내 형제를 잃고도 생사를 모르고 있는 이 안타까운 소더 가족 실종 이야기.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